오늘 처음 왔어요? 나 율금초등학교 오셨을 때. 아, 오늘 댓글단 어젠가? 여기가 1학년 3학년이에요. 알아? 아, 얼굴은 많이 봤어. 많이 봤어? 되게 오랜만에 왔네. 여기 차로 몇 분 걸린다고? 3, 4. 그래, 오래 걸려요? 터널로 통과해서 와? 원래 그 동네는 율원초등학교. 며칠인지 모르죠. 율원초등학교에서. 어? 뭐라고? 그리고 또 보는 사람 없나? 없네. 우리 힐스테이트 엄마들 대화명 한 말 해봐요. 뒷줄에 두 번째 줄. 대화명. 여기 몇 학년이에요? 6학년 1학년? 그 옆에 분은요? 언제 가입하려고?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네 진짜. 아니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카페 가면 다른 거 많다니까. 아니 저는 마음이. 아 마음이. 네, 5학년하고 3학년. 그리고 처음 왔어요? 아닌데 몇 번 왔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다는 뜻인데? 대화명 뭐예요? 예? 예. 거기서 많이 봤는데. 아, 여기 출석부 제일 위에 있더라. 네. 10월 사랑님하고 어떤 사이인데요? 문화센터. 동네 친. 문화센터? 동네. 이마트? 한샘스 다녀 애기가? 저는 한세. 그 옆에 엄마는? 벌써. 아 월수인가? 그 지인이 그 옆에 앉은 분이에요? 지인 소개로 왔다며? 아, 저는 네, 좀 되고.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4월달 책벌 수업할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책이거든요. 엄마들한테 좀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이 위니를 찾아서 보여요? 이건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돈이 비싸. 15,000원. 그 미국에서 해마다 발간되는 그림책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상이 칼데콧상이라고 했죠. 알아요? 원래 칼데콧이라는 분은 영국 사람인데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죠. 칼데콧 말고도 유명하신 분들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그림책 역사에서 이제
기억할 만한 그런 이제 업적을 남겨서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림책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이제 가장 이렇게 흥미로운 그림책에 주는 그 상이 칼 데콧 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마다 한 권씩 칼 데콧 메달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칼 데콧 대상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칼 데콧 메달 하면 이제 그해 가장 최고 그림책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그 메달 후보가 되는 이런 이제 몇 권의 책들이 있죠. 왜 아카데미상에서도 몇 편의 영화들이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작품이 이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미네이트 되는 여러 다른 몇 권의 그림책을 보통 이제 칼 데콧 아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들 그림책 사보시면 칼 데콧 아너라는 말이 붙은 거 있죠. 오늘 제가 이제 어머니들과 교제하고 싶은 강의하고 싶은 이제 프레드에 대한 그림책도 여기 보면 칼 데콧 아너라고 붙었어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해 그림책들 가운데 메달은 못 받았지만 메달에 근접한 몇 권의 책들. 그래서 칼 데콧 아너 이렇게 불러요. 그 위니를 찾아서는 칼 데콧 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권에서 생산되는 그림책들은 주로 그런 이제 상을 주죠. 영국에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게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이 있더라고요. 그림책에 주는 상. 또 호주에도 있겠죠. 예를 들면 캐나다에도 있을 테고 또 이탈리아 가면 이제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해마다 이제 그해 생산된 창의적인 그림책들의 국제 전시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책들에게 주는 상이 있죠. 우리나라 책들도 거기 출품돼 가지고 가끔씩 상을 받아요. 그걸 볼로냐 라가치상 뭐 이렇게 부르던데. 아무래도 이제 그림책 고르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우선 그냥 단순 무식하게 예를 들면 알라딘에 예수 24 들어가서 칼 데콧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터넷 서점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정리해놨겠죠. 칼 데콧이라고 검색하면 칼 데콧 상과 관련된 그림책들이 주르륵 떠요. 우선 그거부터 사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런 책들 좀 접하다 보면 이런 창의적인 그림책들이 우리 집에 있는 전집과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이제 질적 그 수준 차이가 있는가 이걸 알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런 좋은 그림책들 만나다 보면 책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죠. 그래서 저학년 같으면 이제 이 그림책 고르기를 이제 신중하게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그림책 그 칼 데콧상 해봐야 몇 권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눈을 조금 뜨면 칼 데콧상을 받은 그림책들을 그 높은 저작료를 주고 출판하려고 하는 여기 있는 그림책 출판사들에 주목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칼 데콧상을 중심으로 한 좋은 그림책을 많이 출판한 출판사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책들을 가장 이제 괜찮은 그림책들 출판하는 이제 메이저 출판사들은 대표적으로 비룡소, 그 다음에 시공 주니어, 뭐 웅진 주니어 이런 이제 출판사들 들을 수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룡소는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 기업 민음사의 자회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좋은 저작권을 사와서 좋은 그림책들을 이제 번역 출판하고요. 번역의 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비룡소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시공주니어라고 했어요. 시공사는 다 아시죠? 시공사에서 이제 어린이책 브랜드로 나온 것이 시공주니어예요. 이 그림책뿐만 아니라 어린이책에서도 그렇지만 시공사 하면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 외국의 책들을 번역 출판을 이제 전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공주니어의 책들을 쭉 그림책부터 시작하다 보면 저학년에는 저기 보면 초록색 있어요. 노란색과 초록색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요 노란색 표지, 하늘색 표지, 초록색 표지 이렇게 있죠. 이게
시공주니어의 저학년 문고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좀 시공주니어 책들 약간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저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서가의 저 안쪽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거기 고학년 책들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전설적인 책들, 우리가 잠수는 영어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의 원전들, 잠수는 영어 하면서 아이들 많이 보는 책들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인 게 우리 아이도 좋아했고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예를 들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찰리 앤 초콜릿 팩토리라는 책 있죠. 그 영국의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가 쓴. 그리고 또 마틸다라는 그런 그림, 노블이라고 하죠. 장작 동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시공사에서, 시공주니어의 고학년 문고죠. 그리고 또 이제 고학년이나 이제 청소년쯤 되면 미국에서 나오는, 해마다 나오는 창작 동화나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그림책은 칼데콧이라는 이제 유명한 상이 있다면 고학년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뉴벨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들 고학년 되고 하면 잘 모르겠으면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뉴베리 상을 받은 책 하면 이제 그 질이 담보되는 거죠. 우리 저 안에 가면 뉴베리 상을 받은 그 사춘기 아이들이 읽을 만한 그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성장 동화, 성장 소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위니를 찾아서는 2016년 칼데콘 메달을 받은, 그래서 3월 달에 출간된 정말 최신간이죠. 이걸 이제 구입해서 제가 봤는데 15,000원이나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칼데콘 메달을 받은 탑도 있지만 사실은 뒷부분에 가면 영문판도 있어요. 영문판. 이런 걸 보고 이제 잠수에서 페어북 이렇게 부르죠. 외국의 원전, 영어로 된 원전과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것, 이게 주로 그림책에 이제 많은데 이걸 페어북 이렇게 불러요. 한 쌍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국내 거의 최초로 위니를 찾아서는 앞부분에 우리말로 번역된 그림책이 있고 뒷부분에 가면 그 원전, 영어 원전을 그대로, 물론 그림을 좀 줄여서 이렇게 했지만 마치 부록처럼 영어 원전을 그대로 실어 놓고 또 하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요. 책 제일 뒤에 가면 책이 어디 있더라? 책 제일 뒤에 가면요. 여기 요런 이상한 스티커가 붙었죠. 여기 뭐 안드로이드 폰 가지신 분들은 어플 깔고 그걸로 여기를 뭐 찍거나 하면 음원을 들려줘. 집중 듣게 하기도 아주 좋은 책이죠. 이건 이제 창비의 테크닉이고, 위니를 찾아서 그 자체는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미권의 동화들을 들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영어를 많이 할 텐데, 그때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유명한 캐릭터 안에서 위니 더 푸라는 캐릭터 있죠. 알아요? 곰돌이 푸라고 번역된. 그 위니 더 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거 실화를 이 그림책으로 그린 거예요. 이 윈지 매틱이라는 이 여자의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군인이 군대에 갔다가 우연하게 이제 곰을 만나가지고 20달러 주고 곰을 사요. 그래서 군대에서 같이 막 놀고 생활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동물원에 맡기는데, 나중에 그 중손녀가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그 에피소드를 그 캐릭터화 했죠. 그래서 그림책을 그리는 게 그 유명한 위니 더 푸예요. 그래서 영미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죠. 모르나? 알아요? 그 위니 더 푸의 실화라니까. 위니 더 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동화 자체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권위 있고, 그걸 이제 애 이야기 들려주듯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우리 책버스에서 초등 1, 2학년 하고 같이 하려고 샀어요. 다행히 제가 이거 알라딘에 사니까 이거 뭐야, 뒤에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지만 이거 뭐 독서 활동지 이런 거 있죠. 전 독서 활동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꼬마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엄마들이 사실 많이 읽어주라고 했죠, 집에서.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저는 그냥 애들한테 노는 건데, 엄마들이 안 읽어주거나 하면 골치 아파요. 제가 읽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안 들어. 떠드니라고. 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노는데, 집에서 이제 가능하면 엄마들이 이런 책을 자주 사고요. 사서 가까운 곳에, 우리 아이 손 닿는 곳에 이런 좋은 책들이 항상 놓여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애들이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확률이 높아지면 스마트폰 접촉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책을 좋아하기 어렵죠. 책을 좋아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1, 2학년들하고 이거 독서 활동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애들하고 놀기도 좋고, 그것도 굉장히 품위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책보다 하시는 분들 이거 사면 절대 이거 막 집에서 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오라고. 그리고 책보다 안 하시는 분들 이걸 집에 사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든지 뭐. 이런 그림책들을 이제 가지고 저는 이걸 초등학교 3, 4학년 엄마들도 샀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어 버전도 있고 이야기도 좀 길어요. 이런 정도의 책은 이른바 소장용이라고 하죠. 소장용.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이것도 그 유명한 칼데콧 메달인가? 이것도 진짜 유명한 그림책이거든요. 제가 이거 뭐 소개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으니까 책 이야기만 해도 그러니까 한 학기씩 계속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건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이건 이제 아주 글밥 적은 짧은 책인데 그림도 많이 있고, 이제 각 학교 들어간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에게 일어날 법한 학교생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쓴 그런 책이죠. 파랑이와 노랑이, 이건 이제 그 유명한 오늘 제가 소개할 프레드릭의 작가, 유태인 출신 미국 작가 레오니온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손녀들에게 들려주려고 기착관에서 썼다는 그림책이에요. 이거 참 의미심장하죠. 어머니들한테 한번 이걸 소재해서 강의도 하고 싶은 그런 좋은 그림책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잘 이렇게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고. 3학년 대상의 내 짝꿍 체험대는 제가 학교 강의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하는 감동적인 그림책이죠. 이건 어느 정도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림책, 이건 그림책이 아니고 얇은 글밥책이죠. 이제 그림책에서 이렇게 글밥 있는 책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에 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 손쉽게는 이제 신화나 우리 옛 이야기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저학년 문고들. 지금 제가 내 짝꿍치 형대로 한 건요, 여기 율금초등학교 엄마 앉아있는 여기 보시면, 있죠. 저 얇은 그림책들이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아주 얇은 그림책에서 글밥책으로 넘어가는 그 아이들을 겨냥해서 출판에 아주 좋은 그림책들이 모여 있어요. 저 시리즈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감동적인 것이 저 내 짝꿍 최영대죠. 저기 보면 뭐 송큰할머니 만두 만들기도 있고, 짜장 짬뽕 탕수육이라는 책도 있고, 오줌 멀리 싸기 시합, 또 뭐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뭐 이런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얇고 아이들 그 부담이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내 짝꿍 채용되는 책을 아이들하고 수업해보려고.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울어요. 얼마 전에도 한 2달 전인가 우리 연구소에 있는 어떤 남매들이 책을 잘 안 읽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앉혀놓고 시간 났을 때 이거 읽어주다가 애들은 관심도 없는데 저 혼자 막 계속 울었잖아.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 이런 책들이 100만 부 이상 팔리기 어려운데, 이 내 짝꿍 채용대가 요 밑에 있는 나쁜 어린이표 같은 책은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당연히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 많이 실리고. 자, 이런 책들을 이제 그림책에서 그 글줄책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리즈들이죠. 그 시리즈들 여기 일부러 전진 배치해놨잖아요. 여기 보면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있어요. 이거 비룡소 거죠? 출판사 비룡소 맞아요?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돼가지고 이게 전부 저학년 문고예요. 이거 표지는 하드카버로 굉장히 두껍게 보이지만 속지는 글씨 크고 그림 많고 아이들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놀러 오시면 이렇게 그냥 보지 말고요. 여기 그냥 꽂혀 있는 책 하나도 없어요. 만화책이 꽂혀 있어도 그 만화책은 다 의미 있는 이런 학습 만화나 이런 거하고 다르고요. 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만화들이고 이렇죠. 요즘 이제 한참 유행하는 이런 책, 아이들 좋아하는 책이죠, 이거. 뭐 13층 나무집, 26층 나무집, 39층 나무집. 이번에 52층 나무집도 새로 출간됐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여기 고학년들이 저하고 함께 할 이거 책과 논의는 집, 이거는 역사물이라고 했죠. 이것도 유명한 책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제 어린이 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중요한 문학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이 창작과 비평사. 아까 위니 더 푸, 이거 위니를 찾아서도 창비에서만 나왔어요. 창비에서 이번에 새로운 브랜드 창비 미디어라고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데,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출판사가 창비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 뭐 한 4,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이제 출판 의미 있는 출판 작업을 계속해온 출판사인데, 이 창작과 비평사에서 어린이 책을 오래전부터 내고 있죠. 창비 아동문고라고 정말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됐어요. 근데 창비에서 이제 좋은 어린이책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 해마다 원고를 공모를 해요. 상금을 얼마더라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걸고 하는 그 창비 어린이책 좋은 원고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을 받은 책들이 또 한 10몇 년 모여 있죠. 옛날에 제가 우리 애 키울 때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유명한 그 수상작이 뭔가 하면 괜히 부리 말 아이들이라고, 인천의 달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 작가가 거기 실제로 들어가서 살면서, 김중리라는 작가인가? 내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창비 어린이책 그죠? 대상을 받은 수상한 이런 작품들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하죠. 여기서는 다행히 고학년과 저학년 영역을 따로 나눠서 그 상을 수여해요. 제가 어제도 저학년용 창비 어린이 대상을 받은 책들을 이제 주문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런 책들은 굉장히 얇아요. 저학년용. 그런 거 이제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비룡소라는 출판사에서 그 비룡소 저학년 뭐 문학상인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5년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몇 권씩 이제 좋은 원고를 발굴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하고 상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그렇게 상을 받은 걸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전진 배치한 출판사들은 다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주옥 같은 책들을 만들어낸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택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 내 짝꿍 체형들을 지은 이 작가 이름 뭐더라? 최인선이라는 작가인데 62년생이에요. 제 또래인데 좋은 책 참 많이 냈죠. 이 내 짝꿍 체형들을 시작으로. 그리고 여기 나쁜 어린이표를 쓴 또 황선미라는 아줌마는 마당을 나간 암탉으로 유명하죠. 사계절 출판사에서 낸 마당을 나온 암탉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책을 잘 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잘 쓰는 3대 트로이카가 있는데, 여자들 그 중에 한 사람들이죠. 이 황선미, 최인선, 또 하나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 치고요. 저대로는 그래서 한 권 한 권 의미 있는 이 고학년용 책들은요, 지난 3월 달에 제가 책을 쓴 적이 한반도에 뭐 핵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미국 항공모함 오고 이래가 전쟁 자꾸 이런 이야기 떠들고 불안해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고학년 애들한테 주로 전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쟁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쭉 3월 달에 정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들이, 고학년들이 왜 자꾸 전쟁 이야기만 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주제를 확 바꿔가지고 남들 이건 너 오래 슬퍼하지 마. 이건 사랑하는 그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마음을 가질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죠. 달리는 나무 가게, 이건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옛날에 뭐 했던 아름다운 재단 이런 데서 나눔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눔 뭐 이런 거, 요즘 어려운 말로 하면 공유경제라고 불러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쓰다 남는 불필요한 것들을 치사하게 뭐 중고나라 가서 팔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내놔가지고 함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달리는 나눔 가게. 이건 책과 노인집, 이건 역사물이에요. 2조 마렵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박해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깔고 있는 그런 그림책. 발레리나 벨린다. 이건 이제 어떤 유명한 여자 발레리나 이야기죠. 발레를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단점, 치명적 단점, 발이 길다 하던가 크다 하던가 그런 치명적 단점을 가진 한 여성 발레리나가 그 자기들 단점을 이기고 그제 이렇게 유명한 그런 발레리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 하여튼 책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자 이제 꽃들의 희망을 그만하고요. 3번이나 했으니까 어머니들 지겨워할까봐. 사실 꽃들의 희망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계속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잔인하니까 오늘은 이제 주제를 살짝 비틀어서 프레드릭,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예요. 유아용, 이 별것 아닌 15쪽짜리 유아용 그림책인데 칼데코 단어 받았다 했죠. 레오니온이라는 작가는 유태계 출신이에요. 유태계 출신 미국인인데 이런 의미 있는 그림책을 잘 만들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제가 3월달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한 으뜸 헤엄이 어떻게 해야 함께 사는가를 아주 심오하게 다룬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초등학생들 꼬마들이 뭐 사실 읽을 책이 아닌데, 물론 이제 학급 내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읽어야 될 그림책들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그림책이 프레드릭. 제가 제일 좋아해요. 뭐 작품성 그림 때문이 아니고요, 의미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걸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2016년 버전의 프레드릭. 집에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반도 안 돼. 기대하는 내가 그렇지. 뭐 반도 안 된다면 내 강의 몇 년씩 들은 사람들만 들고 있다 이 말이잖아. 시공준위에서 나왔어. 칼데코 단어상을 4번이나 받았대. 자, 읽어볼게요. 그림이 왜 이렇게 작지?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밝으면 그림도 좀 감상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 그림은 그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이런 정도의 책은 집에 있어야 그래도 좀 남들이 와서 보고, 와, 이 집 뭐 그림책 좀 아네, 이런 소리예요. 흑관과 곡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곡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너 꿈꾸고 있지? 들쥐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5마리는 돌담 틈새로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먹이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늑대와 어리석은 고양이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들쥐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왜 이게 나오지? 어? 어? 그러나 에이씨, 사진 다 안 찍은 것 같다. 자, 그냥 들어봐요. 그러나 들쥐들은 나무 열매며 곡식 나달들을 조금씩 다 갉아 먹었습니다. 집도 다 떨어져 버렸고 옥수수 역시 아슬아한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돌담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쥐들은 누구 하나 제잘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됐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프레드릭이 커다란 도리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이야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어우, 이거 바위가 노랗게 변하는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색깔들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속의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굳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하늘에 사는 들쥐 4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4마리. 봄쥐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쥐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쥐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내신이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 프레드릭 이야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이고, 이거 그림이 있어야 되네. 이 프레드릭의 표정을 봐야 되는데. 꼭 한번 사보세요. 정말 이야기 별거 아니죠? 예? 그림을 보여달라고? 봐도 안 보여요. 이 마지막 장면 프레드릭이 수줍어하는
그림이고요. 자, 이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 뭐 별거 없어요. 자, 이거는 따뜻한 색깔들을 상상하는 장면. 이거는 이제 프레드가 모았던 햇살을 나눠주는 장면. 바위가 따뜻해지죠. 제가 이 그림책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요. 자, 생쥐들이 있었어요. 이제 겨울이 와요. 그래서 생쥐들이 저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해요. 그렇죠? 그 이제 대부분의 생쥐들은 뭘 준비하는가 하면 밀, 집, 또 뭐죠? 옥수수,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준비해요. 이거 먹고 살 양식이란 뜻이죠. 그런데 프레드릭은 햇살, 이야기, 색깔? 예.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어요. 이건 겨울을 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살아보니까, 인생의 겨울이, 우리는 살다 보면 다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데는 겨울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아직 젊으니까 뭐 큰 겨울 안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이미 겨울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겨울이 내 생각보다 훨씬 길어. 그리고 훨씬 춥고, 삭막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겨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실 그렇죠. 저는 제 인생에서도 그랬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의 인생에서도 그래요. 저는 애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랑만 많이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아이는 아이의 인생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가다 보니까 또 아이만의 겨울을 만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아이가 크다 보니까 내 범위를 벗어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같은데 초등 시절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어쩌면 초등 때도 이미 경험하고 있기도 하죠. 학급에 가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져. 그러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돼요. 그런 경우를 하면 진짜 절망적이 되거든요. 아이에게 겨울이 찾아온 거죠. 아이고. 근데 우리는 다 뭣도 모르고 그냥 이 일반적인 생쥐들처럼 뭐 지피나 밀, 옥수수, 나무 열매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요즘 말로 하면 현찰 많으면 되는 줄 안다니까. 돈 많으면 될 줄 알아요. 뭔가 많이 소유하면 될 줄 알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소유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도 하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긴 겨울이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다른 생쥐 프레드릭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양식을 준비하는 거라. 그렇죠? 따뜻한 햇살, 재밌는 이야기, 아름다운 빛깔.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긴 겨울 날 옥수수나 강냉이나 뭐 나무 열매를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마치 개미와 배짱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 옛날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지, 배짱이는. 그렇게 비유했어요. 마치 프레드릭이 그런 취급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요, 먹고 사는 것 이거 말고 다른 게 필요한 날이 온다니까. 밥은 세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밥만으로는 안 되는 어떤 날이 오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저는 뭐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여자한테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2번이나 버림받았어요. 처녀 때 한 번.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으면 결혼해가지고 버림 안 받을 텐데. 아이고. 이런 것도 큰 겨울이죠. 제 인생 가장 절망적인 겨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 1월 진짜 겨울이었어요.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겨울. 몸으로 때울 수도 없는 겨울도 있어요. 내가 노름하다 실패해가지고요. 제가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했거든요, 옛날에. 그러다가 뭐 전세 날리고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산지경이 이르렀을 때는 제가 몸으로 때우면 됐어요. 하여튼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좀 기다려달라 하고 뭐. 사채는 전세 빼가 갚고 뭐 이러면 됐는데, 그런 경제적인 겨울 말고, 내 인생의 겨울이 진짜 오니까, 그 겨울이 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애를 버리고 딱 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뭐 애 버리고 가면 내 좋다 하면서 세장가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이상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상해. 내가 뭐에 씌었나 봐. 제가 34살이었거든요. 아직 팔팔하잖아. 근데 이상하게, 아이하고 저하고 골방에 갇혀서 이제 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정말 암담하고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겨울이 왔어요. 저는 이걸 몰랐던 거죠. 어쩌면 인생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겨울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가? 다른 양식이 필요한데, 어떤 양식이 필요한가 하면요, 사람을 살리는 양식. 우리는 생물학적 양식, 먹고 사는 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보면 어떤 말을 들으면, 그죠? 내 마음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고맙게도 댓글 달았더라고. 누구더라? 오늘 안 오셨네요. 중앙초등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어떤 엄마인데, 아이도 책버스에 좀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그 메트로 팔레스 있는 곳이 중앙초등학교인데 거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이렇거든요.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키우는 일이 늘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이런 불안하죠. 또 학모들 모임하고 뭐 공개 수업 가보면 있잖아요. 어제 한샘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대. 3학년 공개 수업을 하는데 아빠들이 몇 분 왔대. 그 공개 수업하면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손들어 하잖아. 그래서 어떤 아빠가 다 하고 보니까 자기 애가 절대 손을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뒤에 앉아있다 답답하니까 선생님한테 누구 발표한대요? 하면서 애는 손을 안 드는데 장면이 생각되죠. 우리가 다 그거 하고 싶잖아요. 우리 애가 씩씩하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애는 이제 아직 자존감이 낮고 애가 자신도 없고 손을 잘 안 들겠지. 근데 이 아빠가 누구 발표한대요? 하면서 말을 한 거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명했대. 발표하라고. 근데 걔는 막 절대 발표 안 하는 거라. 나중에 그 집 우회됐겠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너무 속상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죽을 맛이죠. 애들이요, 발표할 때 손 안 들잖아요. 왜 손 안 들겠어요? 자신이 없거든. 그 자존감이 현저히 낮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발표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참 안타깝고, 아이는 아이대로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또 아빠 뚜껑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 키우다 보면 오만 일 다 있어요. 이 비교하게 되고 공개 수업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미치거든. 애 발표 안 하고 있으면. 또 발표 맨날 한다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발표를 너무 많이 하려고 모든 질문마다 저요 하는 거라. 그럼 그 애들이 싫어해요.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다니까. 잘난 척 한다고. 초등 저학년 때. 그 우리 애는 이런 그래, 아픈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고학년이 되어서는 이제 자기가 사는 법을 터득했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친구들이 손을 많이 드는 질문에서는 절대 손 안 드는 거라. 그리고 친구들이 손을 못 드는 질문에서만 손 들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오만이 다 했어요. 매일 손 들어가지고 친구들이 학년이 끝나고 왜 이거 뭐 연판장 돌리듯이 담임선생님이 왜 A4나 이런 걸 돌리면서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쭉 친구들한테 우리 애에 대해서 적은 걸 우리 애가 들고 왔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물론 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막 잘난 척 하지 말라고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학급에서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도 당하고 잘난척한다는 지적도 받고 이러면서 지가 뭘 산 지식을 얻는 거죠. 이걸 뭐 지혜라고 하죠, 지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연스럽게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중학생이 되면서는 눈치 봐가면서 손들더라고. 근데 저도 저학년 때는 애가 막 모든 질문에 다 손드니까 미치겠더라고, 그거. 그러니까 손 안 드는 것도 미칠 짓이지만 모든 질문에 손 드는 것도 이거 미칠 짓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요,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그냥 우리가 돈만 많으면 되는가,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아이를 살릴 내게 다른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양식,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먹고 사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건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새끼 먹고 산다고 내 인생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때 다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얘기해서 미안한데, 성경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양식을 두 종류를 뒀대.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식이 두 종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물론 고대 사회의 원시적 표현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주로 수렵하거나 채집해서 먹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 열매 하면 아, 양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밥 먹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나무 열매 따먹고 살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말은 그런 이 먹고 사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역 가면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양식,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양식, 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식, 이걸 줄여서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불러요. 옳고 그름을 내가 잘 가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선악과를 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선악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죠. 여러분들 남편 판단돼야 안 돼요? 빛보다 더 빠르게 판단되죠? 그런 판단이 남편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도 늘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늘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와그라노,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사실은 잘 보면요,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말을 계속 들은 아이는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뭘 잘하는 거 하나 없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면 아이들 자존감이 높아질 줄 알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들은 성적이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질 줄 알고 우선 눈앞에 보이는 성적을 올리려고 해요. 특히 수학 공부에서 이 카드는 치명적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학 공부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훈련해야 돼요. 특히 초등 저학년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연산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수학 점점 질리죠.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수학 실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적이 높아진다고 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옛날에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평준화가 아니었고요, 입시를 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명문고등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 가죠. 예를 들면 대구에서는 경북고등학교가 가장 명문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경북고등학교에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다 모여요. 근데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북고등학교 안에서 우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굉장히 전교권으로 날던 애들이 경북고등학교 딱 와가지고 500명, 600명 중에 밑바닥을 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평생 1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제자들 중에, 수제자들 중에 그 경북고등학교 나와서 경대 철학과 교수하는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은 명시에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른바 스카이를 못 간 거라. 그래서 겨우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호실제 초청해서 자기 어린 시절 내가 특강도 시켰어요. 근데 반대로 저기 경북 쪽에 가면 김천이라고 있어요. 김천에 가면 옛날에 김천고등학교, 김천에서 제일 좋은 명문고등학교였어요. 김천고등학교. 그러니까 김천에서는 다 수제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김천고등학교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요, 대구로 유학 오잖아요. 경북대학교 와. 그럼 어떤지 알아요? 경북고등학교 출신은 경북대학교 오면 정말 쪽팔려가지고 다른 애들 다, 동기들 다 서울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푹 숙이고 다녀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이 경북고등학교 오면 어떻게 돼요? 어깨 쫙 펴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막. 특히 저 영덕 종고나 이런 데 가면, 울진 종고나 이런 데서 애들 경북대학교 왔다고 쳐봐요. 그럼 막, 거기서 천재 소리 듣다가 경북대학교 오는 거라니까. 같은 경북대학교 공대를 다니는데, 그죠? 인식은 정반대가 돼요. 왜냐면 한쪽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계속 칭찬 듣고 자란 거야.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대구 와가지고도 막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데, 반대로, 대구에서 명문고등학교 다니다가 경북대학교 오면요. 무슨, 실제 그런 애 있어요. 외고 출신들이, 우리 교회, 우리 조카 중에, 저 경북 외고를 나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경북 외고를 갔으면 공부 굉장히 잘했죠. 아주 자부심이 투철했어. 자기는 늘 SKY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쩌다가 대구 교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절망하는지 있잖아요. 대구 교대 온 게 너무 쪽팔리는 거라. 대구 교대도 명식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거든. 그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다 똑똑하다니까, 사실은. 상위 10%니까. 근데 얘가 경북 외고 나와가지고 대구 교대 오니까 너무 쪽팔려 해요. 그 이상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뭘 잘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양식이 다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보면 나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이 엄마 눈치 보죠. 그래서 심지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엄마 이거 해요? 이거 해요? 계속 물어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척척척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엄마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혼나니까. 왜? 우리에게 양식이 그것밖에 없어서. 저도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졌잖아요. 주변에서 전부 저를 옳고 그름으로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막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하도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또 형편도 안 좋죠. 저는 학교도 잘 못 다녔죠. 아빠도 없었죠. 이러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 대할 때 항상 내 자존감이 나 눈치 보고요. 친척집에 가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눈칫밥 먹었다 했죠. 친척집에 얹혀 살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더 낮아져. 거기다가 우리 부모, 엄마까지, 형까지 저를 판단하고, 이 새끼야, 네가 인간 되겠나? 하고 막. 우리 형이 저한테 제일 잘한 말이 그거예요. 고목나무에서, 고철덩어리에서 꽃이 피는 것보다 네가 인간 되는 게 더 어렵다. 우리 형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3살밖에 안 많은데. 그러니까 형한테서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늘 움츠려 들고요. 막. 그러니까,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특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 다른 양식이 하나 있다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이 기독교에서. 이게 뭔지 정체를 몰라.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생명나무. 생명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생명을 딱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국어사전에 보면 생명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제일 띄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힘, 이걸 생명이라고 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침에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2시간 정도 지나면 과정을 거쳐서 먼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작게 쪼개줘요. 요리하고 또 익히고 해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와요. 그러면 입에서 또 이빨로 잘게 쪼개요. 그리고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죠. 위에서 또 위 주름이 이 음식들을 계속 막 으깨가지고 액체로 만들죠. 액체가 안 된 건 대변으로 배출되고, 액체가 된 것은 당이 돼서 우리 몸에 공급돼요. 그럼 우리가 먹은 것이 소화되면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이 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식은 원래 우리와 하나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분리된 다른 것이었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4시간, 5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서 또 외부에 있는 음식물을 우리가 또 섭취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것이 소화된 만큼 내 생명이 돼요. 자, 이게 생물학적 생명이죠. 생물학적 양식이에요. 근데 사람을 살린 어떤 힘, 사람을 살린 어떤 양식, 이걸 생명과라고 하고,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어떤 말을 듣잖아요. 어떤 강의를 들어요. 어떤 좋은 책을 읽어요. 그것이 충분히 내게 와서 소화되면 이게 내 생명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어떤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양식을 내가 먹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입만 열면 판단하는 말이 나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거든 이걸 심각하게 내가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 녹음을 하든지 해보면요, 아마 깜짝 놀랄 거라. 제가 해보니까요, 내 입에서 아이를 살릴 만한 어떤 말도 안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제서야 내가 이 프레드릭 생각이 난 거라. 다들 지푸라기하고 나무 열매하고, 그죠? 옥수수하고 겨울에 먹을 무엇만 준비하는 거죠. 우리 전부 노후 대비하죠. 연금 넣고 뭐 저축하고 보험 넣고. 이게 마치 생쥐들이 나무 열매 모으고 옥수수 모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라. 다른 양식이 있어요. 다른 양식. 노후 되기 전에 겨울이 온다니까. 저는 아이 키우면서요, 내처럼 세상에 내 같은 아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애 4살 때부터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한결같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혔고요. 항상 우리 아이 자기 전에는 제가 침대에 가서, 우리 옆에 내는요, 지가 먼저 자. 다음날 출근한다고. 항상 제가 아이 침대에 가서요, 아이한테 책 읽어주고, 또 아이하고 인생에 대해서 교제하고, 늘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재웠어요. 잠수내고도 제가 시켰죠. 잠수내가 생긴 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기자마자 제가 들어가서, 그죠?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간 이후에도 지금도 잠수내 회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세상에서 저 같은 아빠는 없다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이 되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아이가 맞이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우리 애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SKY 갔어요. 수능 엄청난 성적을 받았죠. 그리고 애 착해요. 주변에서 다 성품 좋다고 해요. 근데 오늘 딱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구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애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내가 예기치 않았던 겨울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초등 엄마들은 아이가 갑자기 왕따를 당한대.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 한대. 이런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아이 키우는 일이. 그때 내게 아이를 살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애가 휴가 나와가지고 부대를 복귀를 안 하겠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애가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보통 아빠 같은 이 새끼야, 니 혼자 군대 생활 하나? 대한민국 애들 다 한다. 뭐 이렇게 말하겠죠? 아빠는 뭐 3년 군대 생활 했다. 너는 겨우 뭐 20달 하면서 그것도 뭐 군대 생활 못 참나. 뭐 이렇게. 잘못하면 그런 애들 중에요. 가서 어디서 뛰내리거나 목매단다니까. 그런 애들 많아요. 누구한테 SOS를 쳤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겨울이 와서 주변에 누구에게인가, 특히 부모님에게 막 호소하겠죠. 근데 이때 부모님이 아이를 살릴 다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여기 한샘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가 그런 비극적 선택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급히 한샘초등학교 상담교사를 파견했잖아요. 그 상담교사가 제 강의를 들은 아줌마예요. 제 강의를 듣고 지금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는 상담교사가 몇 년 동안 여기 한샘초등학교 파견 나와 있었어요. 근데 걔한테 들었어. 지금은 다른 학교가 있지만.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겨울이 올지 몰라.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배워야 돼요. 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서 안 되는구나. 나무 열매나 지푸라기만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 잘 시키고 뭐 이런 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걸 깊이 인식해야 되죠. 지금 아무 일 없죠? 아이들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사랑 충분히 하고, 뭐 잘 돌봐주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니까. 예기치 않은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애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내 바다에서 뛰내릴까 봐 두렵더라니까. 우리 애는 해경에 지원해서 갔거든요. 다행히 저는 제 스승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우리 애한테, 이 새끼야, 네가 공수부대 갔나? 해병대나 공수부대도 다 견디는데 니는 그것도 못 견디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다행히 좋은 말을 했죠. 그래, 얼마나 힘들면 네가 익하겠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일 아침에 복귀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애가 저를 불러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 부대로 돌아가지 않겠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소를 해보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탈영하자. 전 정말 탈영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데 머리가 좀 잘 돌아가요. 그래서 탈영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복귀를 안 하는 거라. 일단 휴가 끝나고 복귀를 안 하면 바로 탈영으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고 부대 지휘관들이 바로 찾아와요. 연락 오고. 왜 안 오노 하고. 왜냐하면 자기 부대에서 누가 하나 탈영하고 이러면요, 그 진급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말단 부대에서는 다 연락하고 찾아오고 뭐 그죠? 상담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걸로 승부하려고 생각했죠. 만약 그걸로도 승부가 안 되면 저는 할 수 없이 미국에 밀항이라도 시키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이제 형들 많으니까 어디 밀항해가지고,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왜 속상할 때 오만 생각도 안 하죠? 시댁 뭐 불태워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막 오만 생각 다 하죠. 생각으로는. 그죠? 시어머니 앞에서 말 못하면서 막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서는 머릿속으로는 막 뭐라고 막 어머니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거 생각해보죠. 막상 입으로는 말 못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탈영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면 탈영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아이를 재웠죠.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고마운지 애가 2시 넘으니까 자더라고. 저는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애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나 이런 걸 이제 신경 쓰고 있었는데 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내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애가 잠든 걸 보고 저도 겨우 잠들었잖아요. 다음날 아침 10시에는 일어나야 귀대할 수 있어. 근데 애가 9시쯤 되니까 아이 방 안에서 에휴 이 소리 계속 들리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빠 오라는 소리라. 그래서 내가 아이 방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죠? 사실은 내가 부대로 복귀해야 된다 소리 안 해도 누가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혹시 학교 하루 안 갈라 하잖아요. 그래, 니 정말 힘들면 쉬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 번 시락하면 영 안 가는 거 아이가? 이 생각 들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지가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걸 저절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쫄아가지고 막 오늘 학교 그래 안 가고 집에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면 막 평생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엄마들이 이런 경우 있죠.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애가 누구보다 먼저 군대는 복귀해야 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한테 온갖 투정 다 하는 거지. 심지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직장 다니다가 휴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달라는 거라. 법적으로는 군대도 그런 게 있어요. 복무휴직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어. 무슨 정신과적 질환이 크게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진단서를 첨부하고 국방부의 허가를 받으면. 근데 저는 아직 그 사례를 한 번도 못 봤거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례를. 근데 우리 애가 저보고 막 쫄라가지고 직무휴직을 좀 해달라는 거야. 아이고, 네가 무슨 정신병이라도 있어야 아빠가 해줄까 아이가 하면서. 그래 들어가가지고 애 다리를 주무르고 있잖아요. 같이 울면서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 분이 네 앞날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위로하는 좋은 말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어미가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은 줄 알아요? 그리고 혹시 그들은 그럴지라도, 부모들도 가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부모들이 그럴지라도 젖먹이 아이를 엄마들이 그저 젖을 안 먹이지도 않고 또 자기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리지 않겠지만 혹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아이한테도 그 말을 계속했어요. 아빠 인생을 지키신 분이 네 인생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하니까 우리 애가 저보고 그럼 아빠가 태워주면 갈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부랴부랴 저도 씻고 있잖아요. 뭐 얘가 근무하던 부대가 저 평택에 이함대 사령부 있는 데인데, 평택까지 차 몰고 또 갔잖아요. 막 4시간 동안 운전해가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요. 바닷가 낚시터 벤치에 앉아가지고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둘이 마지막 교제를 했어요. 우리 애가 바다 보디 첫 마디가 뭔가, 바다 보기만 해도 지겹다 이 카더라고. 계속 배 타고 군대 생활하니까 해경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아이한테 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했어요. 명희가 니도 알다시피 아빠도 인생에서 많은 겨울이 있지 않았나. 정말 절망적인 겨울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빠를 위로하고 용기를 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이 말을 들었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어떤 일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한다 이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잔이 오거든요. 내 동생은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잔이죠. 인생이니까 오는 일이에요. 특별히 뭐 잘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연약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죠. 수명의 제한도 있고 몸도 연약하고 차에 받치면 바로 죽는 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한테 바닷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내게 오는 어쩔 수 없는 잔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예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든요. 로마의 군대가, 당시 유태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수를 체포하러 왔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의 군대가 와서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청년 하나를 체포하겠다는데 감당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치듯이 그냥 하나님하고 약속해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요. 사실 잘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그 잔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제가 우리의 그 바닷가에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도 지금까지 오는 모든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받으면서 살았다. 네가 아빠의 인생을 잘 지켜보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신기하기도 있잖아요. 인생은 내게 온 어쩔 수 없는 잔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제 키가 이렇게 작고 싶었겠어요? 우리 아빠 키가 작아. 그리고 어릴 때 못 먹었어. 우리 형은 키가 176이에요. 어릴 때 그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보다 제가 작고요. 제보다 동생이 작아요. 이건 내게 오는 잔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형편 좋고 이러면 뭐 성장 호르몬 뭐 주사 맞고 뭐 검사하고 뭐 무슨 판? 성장판 검사하고 뭐 농구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럴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신기하게도 거기서 용기를 얻더라고.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다. 저도 이거 제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프레드릭처럼 이런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애가 거기서 그 바닷가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저한테 뭐라고 화답했는가 하면 그래 아빠 내가 가서 죽기야 하겠나 이 카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나는 애가 그 절망을 못 이기고 배로 돌아가서 바다에 뛰어내릴까 봐 그게 너무 겁났거든요. 어찌하든지 이 아이한테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그래 죽기야 하겠나 이 카더라고. 그 죽을 의사 없다는 뜻이잖아.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 앞에서 우리 애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배로 갔거든요.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우리만 걱정한 거지. 저는요 그 배로 보내고 나서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이제 어떤 집결지로 갔는데 집결지가 평택파출소예요. 평택파출소에서 모여서 이제 배로 발령받아 가는 건데 평택파출소 앞에서 제가 아예 들어갔는데 한참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휘관의 차를 타고 배로 가거든.
그 차 타고 갈 때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려고 제가 평택파출소 앞에서 차 세워놓고요. 하염없이 기다렸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파출소 뒤에 화장실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 차 대고 혹시 화장실 가다 또 얼굴 한번 볼까 싶어. 아무리 기다려도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갑자기 내가 어릴 때 우리 애 키울 때 읽었던 만화책 생각이 났어요. 제 강의 때 가끔 추천하는 만화책인데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갖고 우리 여기 있어요. 부자의 그림일기라는 만화인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엄마가 시장에서 막노동하면서 그 좌판 벌여서 이렇게 팔아서 부자라는 이 여자아이를 초등학교 보내는 엄마예요. 근데 역설적에도 이 부자의 집은 너무 가난해. 여자애 딸의 이름이 부자인데 일부러 풍자하는 거죠. 그 부자가 하루는 그림일기 썼어요. 내일 운동회가 있는데 자기는 입을 옷이 없는 운동회 때 마스게임을 해요.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운동회 당일을 어떻게 했냐요? 그 마스게임 지도하는 선생님이 부자는 열애시킨 거라. 그리고 옷 입은 애들만 마스게임을 시켰어. 근데 부자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너무 안 됐고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학교 찾아가는 거예요. 운동회 때. 그랬더니 자기 딸내미 혼자 울고 있어. 마스게임 못하고. 근데 이 엄마가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그 자기 딸내미 손을 확 이끌고 있잖아요. 마스게임 지휘하는 선생님한테 뛰어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선생님, 우리 부자도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게 그 만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만화는 끝나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그 평택파출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우리 명익이 아빠예요 하면서 명익이 확 끌고 나오고 싶더라니까.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불쌍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생각만 그렇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우리 아이 카톡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눈물의 카톡을, 장문의 카톡을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몰아서 제가 대구로 내려왔잖아요. 대구로 내려오자마자 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너무 불안해. 두려워. 하면서. 지금 배로 왔는데 뭐 배가 깜깜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막 신한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제가 막 거실을 막 빙빙 돌면서 정신병자처럼 새벽 6시까지. 아이고. 그때 내가 자주 강의하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는 갑자기 6시 일나지만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제주도 놀러 가더라고. 그날 새벽에. 미리 약속돼 있을 거야. 야, 우리 와이프 대단하대, 진짜. 저거 계모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거 옛날에 애 버렸지 싶기도 하고. 내 혼자 잠 못 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 제주도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한 10시 반쯤 되니까 하나 깨달음이 딱 오더라니까. 아, 이거 내 인생도 내 멋대로 못하는데 내가 아이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와요.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구나.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갑자기 이 깨달음이 내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대. 여러분들 애 문제를 가지고 막 아둥바둥거리면 너무 불안하고 쫓길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늘 다른 양식을 먹고 있었잖아요. 다른 양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늘 들었던 말이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이의 인생을 아이의 하나님이 알아서 사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마음을 고쳐먹고 6시 반에 잠들었어요. 그날 오후 다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다시 카톡이 왔어. 아빠, 여기 지낼만 하네. 하면서. 어젯밤만 해도 아빠 너무 불안해. 집에 가고 싶어. 이 카던 놈이. 막상 가가지고 부딪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아빠, 여기 너무 좋아. 노래방도 있어. 하면서. 배가 커가지고 배 안에 노래방이 있어. 그리고 스님들이 너무 잘해줘. 하면서. 최고 스님이 서강대 경영학과 자기 동기래. 우리 애는 연세대 경영학과 다니죠. 그래 애가 조용히 부르더니 내하고 말 놓고 지내자 하더래. 스님들이 되게 잘해주는 거라. 근데 탈행하려고 하던 놈이 갑자기 적응해가지고 노래방 가고 막 같이 막. 아이고.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가 내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죠? 아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죠. 자, 이럴 때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것이 준비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준비해요? 아무 일 없을 때 준비해야 돼.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있어요. 이집트 왕자 2 보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4대 조상이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다가 어디 팔려가서 죽을 뻔 하다가 어떻게 위태위태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 밑에가 총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 황제가 이상한 꿈을 꿔. 7년 동안은 볕집단이 풍성하게 곡식이 많이 열린 볕집단이 7집단이 자기 황제 옆에 막 돌아다니다가 또 좀 있으니까 이 볕집 7개가 지나가고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은 그냥 앙상한 볕집 7단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라. 그래 황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집트의 점술사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누군가가 요셉을 소개한 거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황제한테 불려가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유명한 꿈이죠. 요셉의 꿈 하면서. 7년 동안 이집트에 풍년이 막 넘치다가 다음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은 항상 풍년이 7년 있다가 흉년이 7년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건 요즘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을 좀 살아보면요.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쁜 일이 쭉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니까 황제가 파라오가 물었어요. 요셉한테. 그랬더니 풍년일 때 남은 곡식을 잘 거두들여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흉년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총리를 시켰다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풍년이 진짜 찾아왔어요. 7년 동안 풍년. 곡식이 남아돌아. 근데 아무도 곡식 남아돌 때 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야 됐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띵까띵까 잘 사는 거지. 그때 요셉이 남들이 버린 곡식을요, 다 그냥 싼값에 거둬들였어. 그래서 이집트의 창고에 저장을 한 거지. 나중에 진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이 한 일은요, 흉년을 맞아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토지를 대가로 받고 곡식을 나눠줬어.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집트 주변에 있던 모든 땅이 다 이집트 땅이 됐어. 요셉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어요? 풍년일 때 남들이 무시하는 양식을 거둬들였다가 그걸 다시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집트 주변의 모든 땅이 이집트 땅이 됐다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사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아무 일 없을 때, 이 풍년의 때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흉년의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걸 준비 못해가지고 내 인생 패가망신했잖아요. 항상 내 잘난 맛에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다른 생쥐들처럼 나무 열매나 볏짚이나 밀이나 이런 거나 모으고 살았어요. 내 자존심이나 지키고. 근데 저는 다행히 절망적일 때 제 스승을 만났죠. 꼭 프레드릭 같은 분이에요.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대. 저는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행복하려면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 줄 알고, 행복하려면 지위가 높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또 애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불행은 어디서 시작된 줄 알아요? 관계가 나빠져서 시작됐어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와이프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정말 속상할 때는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나쁠 때예요. 형편 쪼들릴 때가 아니에요. 남편이 정말 미울 때. 말도 하기 싫죠? 어떤 놈마다 몇 달씩 말 안 한다 하더라. 한 집안에 그 좁은 공간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살락해봐요. 그거 뒤다니까. 계속 막 자존심 지키고 막 말 안 하고, 그래도 나는 밥은 차려준다 하면서. 내 최선의 할 일은 하면서 나는 니를 무시한다 하면서. 그 밥무라 소리도 안 하고 애 보고 시켜가. 너 아빠 밥무라 캐락하고. 그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뭐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관계가 깨질 때. 내가 사람이 미워질 때, 내가 사람이 판단이 될 때, 이때 제일 불행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프레드릭처럼 다른 양식을 내가 모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늘 재밌는 이야기 듣고 인생에 관한 이야기 듣고요. 따뜻한 햇살 내리쬐이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될 테니까 이렇게 말한 분을 만났어요. 프레드릭처럼 쑥스럽게. 제가 하루 물었거든요. 10년이 지나서 물었어요. 우리 스승한테. 그때 저같이 희망 없는 청년을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 저를 받아주고 고시원에 보내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장학금 주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물었어. 내가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꼭 요 프레드릭 표정처럼 정말 쑥스럽게 뭐라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게 있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더라고. 그분은 그죠? 저를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살렸어요. 늘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을 해서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인생은 소중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귀만 빌려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보고 뭐 법륜스님처럼 108배를 해야 된다. 안 되면 300배를 하고 안 되면 3000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귀만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귀만 빌려주고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저를 살게 했어요.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제게서 소화된 만큼 제 주변에 이게 표현되고 제가 아이한테 우리 와이프한테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게 됐죠. 프레드릭이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예상보다 긴 겨울이 찾아오니까 할수 생기들이 자기들 준비한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드릭 결국 찾아오는구나. 저도 이런 경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제가 제 스승을 찾아가죠. 그래서 다른 양식을 그죠?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얻게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자녀에 관해서 이렇게 엄마들하고 함께 나누고 한 지가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떨 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더라고요. 그때 어떤 엄마들은 제 강의를 꾸준히 듣고 있다가 겨울이 딱 오니까 저한테 찾아오대. 그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적이 많아요. 제 강의를 꾸준히 듣다가 갑자기 애가 학교 안 갈라 해가지고 중학교 갔는데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갈라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울면서 애를 설득하고 애가 등짝 때려서 학교를 보내는 거 며칠. 나중에 애가 현관에서 펄썩 쓰러지면서 주저앉으면서 엄마 나 학교 못 가겠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이 엄마가 평소에 그죠? 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어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제 얘기를 듣자마자 애가 위험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애부터 살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쉬게 해라 하고 학교 안 가도 뭐 큰일 안 난다 하고 나도 학교 안 다녔다 하고 저는 중고등학교 안 다닌 게 참 잘 쓰여요. 자퇴할 상담할 때 있잖아요. 제 주변에 자퇴 상담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전 너무 쉬워요. 학교 안 다녀도 인생 건강한 거 없다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살아났잖아요. 중학교 자퇴했어. 제가 강의 때 자주 이야기하죠. 그때 만약에 억지로 떠밀어 보냈더라면 그 아이가 학교 가다가 어디 올라가서 뛰내릴 수 있었어요. 자기 동력이 다 상실되고 내적인 힘이 다 상실된 이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자퇴를 하고 결국 검정고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기다려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힘을 얻어서 고등학교는 자사고 경영이고 갔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보는 긴 시야가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의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이제 학습 영역에서는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도울까를 늘 생각해야 되지만 또 관계 영역에서는 우리가 늘 다른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 프레드릭이 신기하게도 재밌는 이야기,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빛깔 이 세 가지를 겨울 나는데 준비했대. 그죠? 근데 다른 생쥐들이 이 프레드릭으로 인해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추운 겨울을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프레드릭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라. 내 주변에 혹시 프레드릭 있는지 잘 찾아봐요. 저는 다행히 이 프레드릭 같은 그죠? 제 스승을 만나서 그 긴 겨울은 무난히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34살 이후로요. 한 번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어요. 지금 똥같이 지금 내가 57이거든요. 34살 57. 몇 년이고? 23년. 내가 명식고 장담하지만 그때의 절망은 다시는 없었어요. 그날보다 매일 좋아졌어. 점점 더 행복해지고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내 싫어가 버리고 도망갔는데 지금은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 유튜브에서요 강의 듣는 엄마들이 내일도 찾아와. 서울에서 어떤 아줌마 찾아와.
선생님 꼭 뵙고 싶어요 하면서 일부러요. 다음 주에도 누가 수원에서 찾아온대. 우리 카페 써놨죠. 저 대구 가요 하면서. 많이 왔어요. 양산에서도 오고 뭐 어디 서울에서도 오고 뭐 어떤 분은요 서울에서 막 김장김치 담아가지고 있잖아. 한 통을 우리 집 보냈다니까. 서울에서 얼굴도 한 번 못 본 분이에요. 지금도 카카오스토리 친구하고 있는데 오만 일들이 다 있어요. 베트남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베트남 우리 한국 교민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강의를 듣고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 우리 카페 가끔 글도 남겨요. 현현사랑님이라고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분인데 호치민 맞나? 그 신기하죠. 사람들은 다 살아보면 어떤 다른 양식이 필요해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양식 말고 그것도 물론 있어야 돼요. 뭐 돈도 있으면 편리할 수 있고요. 넉넉하게 살면 좋고 이런데 물론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형편은요 형편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절망적일 때 내가 아이를 살리는 다른 양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애가 뭐 어려움을 겪는데 해줄 말이 없어. 한 3학년만 돼도 이런 일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요. 아우 그때 되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을 준비해야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생물학적 양식은 그죠? 우리 입에 들어와서 소화될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요. 식재료들을 다 칼로 이렇게 자르고 조리하고 익히고 해가지고 그죠? 우리 입보다 작게 만들고 또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서 우리 위에서 소화되도록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도 똑같아요.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작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35살, 40살의 눈으로 야 이거 이래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이 소화를 못해. 수학 공부 시키면 빤하죠. 이것도 뭐가 된다 바보야. 너무 쉽잖아. 10다면 뭐고 20아이가 10치 건너뛰면 우리 저학년 애들 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 모른다니까. 그때 아 이것도 모르는 바보야. 이건요 내가 높은 데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수학 시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옛날에 생각해 보라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엄마는 어릴 때 니보다 훨씬 더 못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아이보다 더 작아져야 엄마 말이 아이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소화돼요. 소화되면 아이가 살아나줘요. 어떤 말이 내 안에 와서 소화되면 2시간 지나면 내 생명이 돼요. 내 생명이 되면 내 그 힘으로 살거든.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요 그 힘으로 살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중앙초등학교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댓글 그 짧은 한 줄 써놨어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집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2번 써놨어. 저는 그 말을 읽으니까요 내가 용기가 확 나. 아 엄마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엄마들이 도움이 되는구나. 만약 그런 말이 예를 들어 반응이 없잖아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 못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법 이야기해야 되고 하고 잠수의 영어 이야기해야 되고. 왜? 용기가 안 나니까. 제가 이런 말 할 때는 용기가 날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노은기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이 나를 격려해주면 아 이런 말이 엄마들한테 스며들어가서 소화되는구나. 그래서 엄마들이 용기를 얻고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판단이 생기면 제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고요. 그럼 반응 없잖아요. 그럼 나도 쫄아가지고 수학 공부 이야기하고 영어 공부 이야기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금요일은 가능하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용기를 내고 오는 거예요. 이래 여기 막 쓴 사람 많죠. 출석부에 쓴 사람 많아요. 근데 안 오잖아요. 아 그럼 내가 지난주에 한 말이 엄마들 아 쓸데없는 말이라서 안 오는구나. 내일이 쫀다니까. 조금만 더 줄어들면 이제 내가 이 말 못하고 수학 공부법 이야기 이제 아니면 잠수의 영어 공부법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호시오치는 실제로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 그리고 한 10명 남았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해 있잖아요. 내가 독한 마음 먹고 잠수의 영어 공부법 강의를 한 학기 동안 계속 했어. 그랬더니 또 조금씩 모이더라. 그래 그 다음 학기는 수학 공부법 이렇게. 참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프레드릭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프레드릭이 준비했던 그런 양식으로 저도 살아났고 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런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 내 생명이 자라서 나중에 또 내가 프레드릭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큰바위 얼굴 이야기 알죠? 어떤 마을에 큰바위 얼굴 같이 생긴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 같이 생긴 바위가 뒤에 있어. 그 마을에서는 늘 그 전설이 내려온다 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저 큰바위 얼굴 같은 인자한 어른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소년이 늘 그걸 보면서 자랐대. 근데 자기가 늙었는데도 안 온다잖아, 큰바위 얼굴이.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 보고 당신이 바로 저 큰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랬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레드릭 같은 제 스승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겨우 살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살아났고 용기를 얻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엄마들한테 낳아졌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양육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죠? 우리가 낳고 양육받고 자라서 다시 또 시집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양육하고 이게 생명의 세계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어떤 힘은 이런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어떤 말을 듣잖아요. 내게 소화돼요. 내가 용기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또 이 말이 내게서 나온다니까. 저는 내가 들었지만 어느 날은 내가 또 내게서 이 말이 나와서 내가 내 아이를 살리고요.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서 잘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죠. 특히 학기 초가 되면 자 아까 말한 대로 공개 수업 하죠? 학문 모임 하죠? 학문 모임 한번 가보라니까? 가면 전부 자기 자랑 한다니까 이제 뭐 입고 오는 옷부터 시작해서 백 다 신경 쓰죠? 차 뭐 여는 좀 덜하지만 좀 잘 사는 동네 가봐요. 아니 저 경동초등학교나 동도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요 외제차 팍팍 돌아요. 엄마들이 무슨 전부 연예인 같아. 다 코 막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진짜 동도 중학교인가 동도 초등학교 강의하러 가보니까 엄마들이 전부 연예인 같더라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런 모임에 가면 이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제 다른 양식이 내게 막 들어와요. 뿌려져요. 씨가 뿌려지듯이. 가면 당장 돌아오면 불안하고 막 이렇죠. 그냥 가능하면 학부모님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그런데 가서 또 정보를 얻는답시고 또 안 할 수 있어요. 애 학급 소식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갔다가는 항상 금요일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돼. 다른 양식으로 이 면역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지고요. 쫓기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또 아이한테 전가되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 프레드릭이라는 그림책을 엄마들이 잘 소화해서 그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그러니까 사실 프레드릭은요, 애기들 그림책이 아니에요. 생지 이야기 같죠? 전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지. 이걸 말해주는 책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해 줘야 돼. 그래야 저도 자존감이 높아져서 엄마들한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저는 불안해 가지고 공부법 이야기 해야 된다니까. 제가 공부법 이야기 하는 순간 엄마들은 다시 다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의 수학 공부 시킨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면요 엄마들 다 불안해요. 아이고 어떻게 저래 하지? 큰일 났네. 저 아빠는 좀 똑똑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그죠? 그걸 이기는 다른 양식이 있고 공부 이야기도 들어야죠. 근데 생짜배기 공부 이야기, 장순의 영어법 이야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제 강의를 그냥 들으면 사실은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강의를 계속 듣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공부 이야기를 듣고요.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는 거죠. 어느 날인가는 더 이상 병은 안 주고 약만 그죠? 주는 날이 오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다려요. 요즘 그래 학교 초라서 바쁜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는 사람도 내가 다 기억해 놓을 거라.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